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여행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수능에 출제됐던 서양과 중국의 천문 이론에 대해서 관련된 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문제가 이제 뭐 평가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좀 어려운 보기 관련된 추론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좀 난처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 안 내겠다. 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구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문제, 물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보기와 상관없이 지문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을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 5개를 모두 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풀기는 실제 실전 시험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언정 답을 찾아내기는 실전에서도 어렵진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죠. 우리는 국어 시간이니까 국어답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락입니다. 16세기 전반 시대 나왔죠. 잡아주고 갑니다. 16세기 전반. 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까지가 주어예요. 그죠? 천문학 분야가 개혁, 바뀐 게 있어요.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뒤바뀌는 변혁으로 이뤘다. 변혁, 바뀐 거예요. 자, 이 개혁이 이 변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6세기 전반의 핵심은 뭐냐면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이 변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첫 단락이니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에 대한 개혁이냐?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에요. 천문학 분야의 개혁인데 요것은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바뀌게 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천동설 몰라도 상관없고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라는 입장에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 경험주의가 확산되고 수리과학이 발전하게 된 거죠. 발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뀌는 변혁으로 이뤘다. 그러면 이것은 형이상학의 변혁이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 이상의 것, 어떤 형체를 가진 걸 뛰어넘는 그죠? 어떤 철학이나 종교, 예술에 갖고 있는 그런 상징과 의미들, 추상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형이학적이랑 좀 다르죠. 자, 여기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한 문장이 거대합니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서양과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성립이 되었고, 다시 말하면 서양의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천문학 관련된. 이게 이제 서양 건데 요게 이제 왜냐하면 서양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요게 이제 중국에 전파가 된 거예요. 중국에 전파되면서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중국 우주론이 있고 기존에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양 우주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회통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얘기인데 회통이란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고 그 분야에 외부게 있는데 내부의 우주론, 외부의 우주론인데 그게 서로 만났어. 유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충돌되거나 융합되거나 그렇겠죠. 그 회통이 뭔지 몰라도 충돌하거나 융합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회통 과정이죠. 이 회통이라는 시도, 이 과정에서 회통은 서로 이제 이어보려고 하는 거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이때 자신은 중국 자신이죠. 중국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 즉 다시 말하면 이로 인해서 그 결과치가 중국의 지적
유산이에요. 유산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거잖아요. 과거 중국의 지식재산을, 지적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라는 건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양 거를 이제 유입이 됐는데 서양 거 유입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과거의 옛 것들에 대한 옛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돼요. 첫 단락이 예고편 같은 거라서 이 첫 단락만 보시더라도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 있어. 첫 번째 파트 1은 서양에서의 개혁, 천문학 개혁이 형이상학 변혁으로 이어졌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그 서양의 천문학적 우주론에 관련된 내용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중국에서의 변화. 됐죠? 그래서 서양의 천문학적 변화가 하나는 서양의 형이상학의 변화. 요쪽으로 간 거. 요게 파트 1이라고 한다면 중국으로 가가지고 생긴 게 파트 2. 이렇게 보는 거죠. 크게 두 개의 틀로 이야기가 진행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라고 나왔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나왔는데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포인트가 뭡니까?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았대요. 이거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단순화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단순화하는 게 좋은 거야. 천체의 내용을 어떻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서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이렇게 형이상학적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자, 그런데 형이상학적 문제는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이 개혁의 장본인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단순화가 좋았을 뿐이에요. 천체 운행을 좀 단순하게 서술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형이상학의 문제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구 중심설이죠.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 천구가 즉 천구와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지구가 다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다 돌고 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지구 중심설에 해당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 중심설이겠죠.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해놓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 코페르니쿠스는 이 태양 중심을 놓고 있으니까 지동설 나온 거죠.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즉 프톨레마이오스는 많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을 나타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단순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하려다 보니까 얘랑 안 맞았던 거죠. 그치? 또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얘가 얘랑 돌고 하니까 제가 얘랑 또 돌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쿨하게 일단 태양 중심설을 해버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두 가지 적은 수의 원으로 설명 가능했고 두 번째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주기 길어진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한 바퀴씩 도는 공전주기가 길어진다. 됐죠? 이런 거야.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공전주기가 길어지겠죠. 멀리 돌아가니까. 단순성 충족됐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고수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자, 형이상학 얘기 나왔죠? 네, 형이상학. 여기서 형이상학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누가 중심이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지상계와 천상계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눴는데 그게 아니게 되는 거야.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 태양 주변을 돕는 행성들의 하나의 거주자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분법적 구도죠. 됐죠?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눈다는 이분법적 구도인데 이걸 깨게 된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그 지위가 요게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분법적 구도 깨 인간의 지위를 하락시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계, 지상계가 아니라 지구는 그냥 태양을 주변 도는 이제 위성, 항성 이렇게 보는 거고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행성의 하나의 거주자 이 정도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 이렇게 여겨졌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이렇게 나오죠. 16세기 후반이니까 여기 지금 전반 얘기 끝난 거거든요. 이제 후반 드라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넘어간 거죠. 자, 체크하자면 16세기 후반 이렇게 가죠. 자, 16세기 후반에 브라헤가 나옵니다. 브라헤. 브라헤가 나오는데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 뭐겠습니까? 단순성.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뭡니까? 이분법적 구도, 인간의 지위. 이것을 상호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해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 이건 코페르니쿠스 거지. 그럼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이건 누구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거죠.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됐죠? 이건 또 코페르니쿠스 거죠.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 요거 뺄 거예요. 여기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 그 지구 중심설이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 다음에 달과 태양과 항성들도 지구 주위를 공전해요. 이것도 지구 중심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근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요거는 코페르니쿠스죠. 그치?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거랑 코페르니쿠스를 다 갖다 쓴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걸 한번 정리하고 가면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단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지구 고정 됐죠? 그 다음에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그럼 여기 주변을 이렇게 달과 태양과 항성들이 도는 거죠.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보는 거죠. 그럼 태양 주위, 지구 말고 나머지 항성들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는데 이게 중심이긴 한데 나머지 지구 빼고 나머지는 다 태양 주변을 돈다.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거고 지구가 중심이다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짬뽕했네요. 그렇죠? 두 개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막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케플러 나오죠? 자, 브라헤 얘기는 끝났고요. 케플러 들어갑니다.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적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단순성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브라헤는 얍삽하게 두 개 다 이제 절충했고 그랬더니 이제 케플러가 이제 뭐 했냐면 신플라톤주의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럼 신플라톤주의가 뭐냐면 형이상학인데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거죠. 수적 질서. 그러니까 케플러는 수적 질서를 신봉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배치하여 요건 누구랑 똑같아요? 코페르니쿠스죠?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단순성을 추구했다는 거나 수적 질서, 그죠? 질서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랑 맞아떨어진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수적 질서를 신봉했고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제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브라의 천체 관측지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할 수 있었다. 자, 보세요. 경험주의자라고 하는 건데 경험주의라는 건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체 관측지 이런 경험치가 있잖아. 이 경험치를 활용해서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즉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단순성을 뛰어넘어서 브라의 어떤 천체 관측치를 경험치를 가져와서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했던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더 이상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브라헤가 이렇게 했다면 여기 다음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수적 질서, 신플라톤주의.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매료되어 있다. 이것은 수적 질서를 추구하는 거다. 수적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고 케플러가 추구했던 수적 질서를 추구하는 그 면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고 추가로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 경험치를 이걸 받아들여서 행성들의 운동 법칙을 수립했죠. 이걸 수립하니까 문제는 얘가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붕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행성 운동 법칙을 수립한 순간 이게 경험치와도 맞아떨어졌고 그다음에 단순성이나 질서에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형이상학적 그 구도, 즉 천상계, 지상계, 이분법적 구도라든지 인간의 지위가 가장 뛰어나고 우월하다 이렇게 하는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은 다시 붕괴된 거죠. 붕괴시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의 변혁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었는데 그것이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17세기 후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뉴턴이 나오는데요. 이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의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을 성공적으로 연역을 했고요.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 여기서 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가상의 이론상의 포인트예요. 그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제 16세기 전반에서 16세기 후반,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뉴턴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태양 중심설이 이제 완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유인력이랑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을 연역적으로 성공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만유인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질점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두 질점 간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난다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과 그 질량과 거리의 이야기, 힘의 크기와 질량과 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준 게 이제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가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의 밀도가 균질하거나 자 밀도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대칭을 이루는 거라면 완벽하게 구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천체가 있고 천체 밖에 어떤 질점을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포인트입니다.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어떤 천체가 있고 천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질량을 갖고 있는 질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체 밖에 어떤 질점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입니다. 자, 여기 어떤 질점이 있겠죠. 천체 밖에 있는 질점입니다. 그러면 이 둘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은 요거죠. 됐죠? 자, 그 천체를 잘게 나눈 자기는 부피 요소들입니다.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각각 다시 말하면 요 점과의 만유인력, 그다음 요 점과의 이 점과의 만유인력, 요 점과의 만유인력, 그다음 이 부피 요소와의 만유인력. 즉 부피 요소가 이제 A, B, C, D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 A 질점과 B 질점이다. 질점 B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질점 A 전체가 또 다른 질점 B를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은 질점 A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각각 질점 B와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면 요 만유인력 플러스 요 만유인력 플러스 요 만유인력 플러스 요 만유인력 플러스를 다 더하면 처음에 있던 질점 A와 질점 B의 만유인력이 크기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피자 한 판이 있는데 피자 한 판과 피자 밖에 있는 어떤 점이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피자를 잘게 조갠 다음에 각각의 만유인력을 다 더하면 피자 한 판의 만유인력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얘기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당연히 태양은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고 또 친절하게 알려줘요.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에 대한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서로 잡아당긴 힘이 같으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거지. 만약에 태양이 힘이 더 세버리면 잡아당긴 힘이 더 센다면 지구는 태양 쪽으로 딸려가서 지구는 없어지겠지. 그다음 지구가 만약에 태양을 잡아당긴 힘이 더 세다면 태양이 지구 쪽으로 다가와서 지구가 없어지겠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원조도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잡아당긴 힘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얘가 얘를 잡아당긴 힘과 얘가 얘를 잡아당긴 힘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죠. 네. 자, 16세기 말부터 하면서 이제 16세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가 16세기 전반, 16세기 후반, 그다음 17세기 후반 뉴턴까지 갔는데 이제 다시 16세기 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16세기 말로 넘어간다는 건 일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중국 얘기. 파트 2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까지 내용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같이 이제 지구 중심설 얘기하던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브라헤의 절충과 케플러의 쐐기를 박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만유인력 여기까지 감으로써 일단은 이 형이상을 완전하게 케플러 때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사라졌다. 이게 하나였고요. 이건 서양의 변화죠. 서양의 형이상학의 변화고요. 이제는 중국의 요 얘기, 그들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왕조가 1643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연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뭐가? 서양 과학은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16세기 말부터 서양 과학이 들어왔고 청왕조가 1644년이니까 17세기죠. 17세기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뭐가 있어? 시현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됐죠? 16세기 말부터 서양 과학이 들어왔고 17세기 중반쯤에 서양의 모델을 수용한 시현력을 나라에서 공식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상이 구체화됐다. 그 위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이게 서양 과학이죠. 브라헤, 케플러의 천문 이론이니까 이거죠. 요거 이제 태양 중심설을 얘기하는 거겠지.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연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말이죠.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회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온전한 요소로 보지는 않았어요.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제 서양 과학이 들어와서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시연력을 이제 공식 채택도 하고 그랬지만 지식인들, 중국 지식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중국 거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크게 이제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보지 못했다는 거야. 이제 중국 지식인들의 입장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 회통이죠.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의 사람들은요.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어. 다시 말하면 견해야 그 입장을 지켜나갔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문헌, 요거죠. 지적 유산. 중국의 고대 문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핵심은 아닌 거야. 나중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부정적인 태도였어요. 근데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이건 뭐냐면요. 자신들의 어떤 성리학적 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웅명우와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거야. 그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리학적 기론을 이용해서 서양 과학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거야. 수성과 금성이 태양주의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의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브라의 영향도 받았지만 자신들의 기론을, 성리학적 기론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광학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와 빛을 결부시켜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따왔겠죠. 이걸 합쳐가지고 광학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브라의 영향도 받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웅명우와 방이지 같은 사람들의 태도였다. 하지만 옛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이겁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이제 17세기 후반입니다.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낯설지가 않아요.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게 서양이 했던 방식이랑 비슷하죠. 그죠?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춰져 있던 것인데 중국 고전에 자 서양의 우월한 건 우리 원래 다 갖고 있었던 거야. 이거죠. 그치? 웅명우 등이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뭐 성리학 기론이 이런 거면서 형이상학에 몰두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야 니들이 하는 건 과학적이지 않아. 형이상학적인 거야. 성리학적 기론, 기라는 건 형이상학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특히 매문정은요.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니까 이 관심이 높아지게 됐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웅명우하고 방이진 관심이 없었고 왕석천이라든지
매문정 이런 사람들이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었단 말이죠. (17세기) 자체에 이제 웅명우 방위진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17세기 후반에 왕석천 매문정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왕석천 매문정 중에서 매문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우리 중국 고대 유산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서양의 모든 것들이 그 시작은 어디다? 중국에 있었어. 중국의 기원이야. 중국이 출발점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생각들이죠. 다 우리 거였었어. 니네 새로운 거 만들어냈지? 찾아냈지? 니네 막 난리 났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 붕괴되니 찬성이니 반대니 우리 옛날에 다 있었어. 그러니까 지구 둥글다는 거? 증자가 이미 옛날에 얘기했어. 하늘이 땅에 내 모퉁이를 다 가릴 수 없는 것은 땅이 둥그니까 다 가릴 수가 없는 거지. 뭐 이러면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연결시키고 관계 맺게 하려는 매문정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을 채택되었고 이 매문정의 입장이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이 되게 된 거죠.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의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중국의 역대 지식의 성과물이 이제 사고전서인데 사고전서에 이 매문정의 생각, 고대문헌에 있는 거, 이제 서양의 모든 것들 다 고대문헌에 있어라고 하는 것이 사고전서라는 책에 이미 다 있고 그것이 국가의 공식 입장도 되어버렸어요.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는데 고대문헌에 남긴 이 우주론을 중국의 우주론이죠.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심이 어떻게 됐어요? 매문정 때, 왕석천 매문정 때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된 거죠. 그렇죠? 제고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윗글을 참고할 때 이 학생이 독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획은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한 후 글을 읽고 실제로 그런지 점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과 같다라고 해서 1번은 적절할 것이고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중국의 우주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고대 문헌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생겼잖아. 그러니까 중국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예측과 다름이라고 아니라 예측과 같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했는데 질문의 답이 제시했대요. 태양 중심설을 한 것은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되겠지.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회통을 시도했다는 것은 바로 매문정. 이게 나중에 중국 기원론 나오면서 중국의 공식 입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질문의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문정 이렇게. 중국의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누가 전파했는지 나와 있지 않죠. 전파가 된 건 나와 있는데 누가 했다? 이건 안 나왔습니다. 케플러 브라이거 받아들였다. 근데 누가 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저 중국에서 웅명우 방위지가 이제 성리학적 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리학적 기론도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형이상학적 것에 매몰됐다고 매문정이 비판했으니까 웅명우 방위지는 형이상학적 부분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매문정이 비판했다는 말로 보아 그들도 성리학적인 기론, 즉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진 거죠. 1번 적절하고요. 2번.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을 전통을 재인식하게 되는 격이다. 서양 천문학이 들어와서 중국이 자기 유산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서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3번.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했다. 그렇죠. 일단 시헌역을 받아 공식 채택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문정의 입장을 중국의 공식 입장을 잡았기 때문에 시현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식 입장 채택한 거니까 국가 역할을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4번. 중국에선 18세기의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17세기 후반에 왕석전 매문정 나오면서 18세기에서는 중국 공식 입장을 매문정 입장을 채택했죠. 그러니까 괜찮고요. 5번.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이렇게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그럼 서양에선 경험적 추론에 대한 우주론이 제기된 건 맞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경험적 추론 누구도 있냐면 서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브라에 같은 거죠. 브라에, 그 다음에 이것을 케플러. 왜냐하면 이제 관측치가 나오잖아요. 브라에가 관측을 했고 케플러가 그걸 갖다 썼죠. 그러니까 경험적 추론 나오는 거죠. 중국은 없나? 중국은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중국도 경험적 추론에 의한 우주론, 다시 말하면 앞부분을 좀 보시면 자,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 게 왕석천 매문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경험적 추론을 한 거죠. 따라서 중국과 달리가 아니라 중국과 모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브라에 케플러,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왕석천 매문정 다 경험적 추론을 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 29번.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양의 우주론입니다.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죠. 왜? 항성 천구가 뭐 한다고 했어? 지구 중심을 돈다라고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 중심설이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애들이 이 주변을 돈다라고 했으니까 고정이 아닙니다. 2번.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수를 많이 썼다고 그랬죠. 원 개수를 많이 썼죠. 됐죠? 자,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자, 단순성. 많은 원을 쓴다고 해서 단순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성 측정한 것은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건 프톨레마이오스인데 요거는 코페르니쿠스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겠네요. 3번.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대요.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대요. 그렇죠?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는 더 단순할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거죠. 양립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얘 때문에 얘가 이거랑 양립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립이랑 양립할 수 서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판한 거잖아요. 비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4번.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프라의 우주론은 이거죠. 지구가 우주 중심에 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은 다 태양 주위를 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왜냐하면 브라에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우주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거죠. 그죠? 태양도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태양 중심을 나머지 항성들이 돌고 있다. 요거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거죠. 요거 짬뽕한 거잖아요. 따라서 지구가 중심에 있다든지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돌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으로부터 자유롭진 못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해서 정답이고요. 5번.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지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케플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관측지, 브라의 관측지죠. 브라의 관측지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 자, 여기서 신플라톤주의는 누구로 나오냐면요. 케플러죠. 케플러. 신플라톤주의는 수적 질서를 따진 거예요. 수적 질서.
수적 질서를 따진 것이고 수적 질서를 따지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케플러의 우주론은 브라헤, 플라톤주의인 신플라톤 자기 겁니다. 브라헤의 관측지에서부터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라헤의 관측지에서 근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돌아갈게요. 서양과학과 중국 전통사의 적절한 관계 맺음입니다. 즉 이거죠. 요게 이제 기억이 될 텐데 관계를 맺으려고 한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후반부 2부 파트에서 관련된 얘기인데요. 1번 중국에서 서양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과학을 접목하려고 했다. 그게 누굽니까? 왕석천과 매문정이죠. 됐지? 적절하네요. 2번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의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기록되었다. 지적유산 집대성된 게 사고전서에 기록되었죠. 3번 방이지, 그 웅명호 방이지 할 때 방이지입니다.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 수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광학이론이겠죠. 성리학적 기론을 바탕으로 한. 4번 매문정은 중국 고대문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그치? 그래서 고대문헌에 대한 관심 가졌고요. 서양 것도 갖다 썼습니다. 5번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누굽니까? 웅명호라든지 방이지 이런 애들이었죠. 중국 고대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얘네들은 고대문헌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근거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자, 다음 31번 문제. 여기 이제 학생들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요. 자, 별거 아닙니다. 봅시다. 자, A파트에 대한 얘기인데 A파트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과 관련된 겁니다.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게 되고 그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얘기는 요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피 요소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됐죠? 근데 그 부피 요소들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자, 그러면 부피 요소들이 모여서 일정 부분 또 뭐 일정 부분 또 일정 부분 구껍질을 이루고 있다. 등등등등등 이렇게 갑니다. 구껍질의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면 양파처럼 쌓여서 구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 부피 요소는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을 갖고 있다. 자, 부피 요소는 부피 곱하기 밀도를 질량으로 갖고 있는 질점이다. 부피 요소는 질점이다. 근데 그 질점은 질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으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형성한다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저 1번 요소를 보자면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그죠? 하나의 구껍질을 구성해요. 해서 몇 개가 모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부피 요소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구 껍질을 형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 외부 질점이 있습니다. 국어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부 질점 P.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즉 이 부피 요소가 하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부피 요소가 하나의 질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피 요소도 하나의 질점이고 요것도 질점이고 요것도 질점이고 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부피 요소와 이 외부 질점 P, 요것에 만유인력이 있겠고 이것에 만유인력이 있겠고 이것에 만유인력이 있겠죠. 이것의 총합은 그 굽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가는 질점이 굽껍질 중심 O에서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일 것 같다. 됐죠? 그러면 이 부피 요소의 질량의 합은 굽껍질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굽껍질의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을, 굽껍질 질량을, 얘네들의 질량을 다 더한 값의 질량이죠. 이 굽껍질의 질량을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고 외부 절점 P라고 봅니다. 부피 요소 하나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굽껍질을 이뤘습니다. 그게 요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피 요소가 질점을 잡아당긴 만유인력이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겠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수많은 질점들이 그죠? 외부의 질점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고 그 합이 있을 겁니다.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부피 요소들이 전부 다 합치면 굽껍질이 하나가 되는데 이 굽껍질의 질량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심호에. 요거는 굽껍질의 질량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부피 요소의 질량 합과 같은 것을 이 중심에 갖다 놓게 된다면 굽껍질의 질량이 외부 요소 P를 잡아당기는 거나 부피 요소들 하나하나가 이 질량의 합을 잡아당기거나 이 굽껍질의 질량이 이 중심 5점에 있어서 이 잡아당긴 힘이나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즉 부피 요소 하나하나가 외부 질점과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의 총합은 됐어요? 얘네들의 질량 값을 가운데다 집어넣었을 때 그 가운데다 집어넣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잡아당긴 합이랑 같다 이겁니다. 즉 부피 요소가 잡아당기는 총 합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한 값은 그 부피 요소의 질량의 총 합을 중심에다 놓고 구의 중심에다 놓고 그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합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2도 들어가는데요. 1에서의 굽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굽껍질들이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똑같은 얘기예요. 즉 2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피 요소를 이제 뭘로 보는 거냐면 이제 굽껍질로 보는 겁니다. 굽껍질도 하나의 질점이 되는 거고 또 다른 굽껍질도 하나의 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를 이루게 됐어요. 하나의 구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외부 질점 P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굽껍질 하나가 와 외부 질점 P와의 만유인력, 또 다른 굽껍질과 외부 질점인 P와의 만유인력,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총결합은 그래서 그죠? 이 굽껍질들의 질량이 총합은 구의 질량이잖아요. 네. 굽껍질의 질량은 이제 구의 질량이고 굽껍질의 질량의 합이죠. 그러면
굳껍질들이 이 외부 질점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을 다 더한 값은 이 굳껍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의 질량을 원의 중심, 구의 중심에다 놓고 그 원의 중심 O와 외부 질점 P 사이에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와 같다. 즉 부분들의 결합한 상태에서의 만유인력이랑 그 부분들 요소들의 질량을 합쳐서 구의 중심에 놨을 때 그 주의 중심에서부터 외부 질점까지의 P의 만유인력의 크기는 같다. 부분들의 합은 전체의 만유인력과 부분들 간의 만유인력의 총합은 전체의 만유인력과 같다. 이런 개념 느낌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구의 중심 O에서 P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제는 밀도가 일단 균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칭인 구를 구성하거나 균질하거나 그리고 부피 요소들이 P를 잡아당기는 요소들의 합. 자, 부피 요소들이 P를 잡아당기는 요소들의 합. 부분의 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의 중심 O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부피 요소들의 질량이 합과 같은 질량이 그 구의 중심에서 외부 질점 P를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과는 같다. 요 만유인력들의 총합이랑 전체 만유인력은 부분들의 만유인력들의 총합과 전체 만유인력은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게 질량이 중심 O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볼 텐데요.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밀도가 균질한 전제가 충족됐죠. 동심의 굳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굳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굳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껍질들이 같은 두께고 그 굳껍질들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굳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자, 굳껍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굳껍질을 합시다.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굳껍질이 있습니다. 모양이 예쁘진 않네요. 그리고 태양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굳껍질 요거 있죠. 반지름을 이것으로 갖고 있는 굳껍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 굳껍질 하나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굳껍질의 반지름이 더 커져요. 더 커져. 그래서 반지름이 더 커진 상태의 굳껍질이 태양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겠지. 어느 게 더 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다라는 것은 됐어요? 부피가 작다는 거잖아요. 굳껍질의 부피가. 근데 부피가 작다는 건데 밀도는 동일한데 부피가 작다는 건 질량이 작다는 거고 질량이 작다는 건 만유인력의 크기도 작다는 거잖아요.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즉 반지름이 작다라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작다는 거고 부피가 작다는 건 질량이 작다는 거고 질량이 작다는 것은 만유인력의 크기도 작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지름이 커진다면 질량도 커지고 만유인력도 커지겠지.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입니다. 자, 태양이 있다고 하고 너무 크게 그렸다. 태양이 있다고 하고 태양의 중심에 질량이 m인 게 있습니다. 그죠? 질점이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지구. 자, 이게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입니다. 여기 중심에 질량이 m이 있는 거예요. 이 m이 질점이 태양 전체를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가 같냐 다르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태양, 그럼 첫 번째 이거죠. 얘랑 같냐 이건데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질량이 m인 녀석인 거잖아.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녀석이에요. 질량이 m인 질점과 지구,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질점과 태양입니다. 이게 두 개 같겠느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질량의 크기가 커지면은 만유인력도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질량이 m인 애들이 있는데, 질점이 있는데 얘하고 지구하고 얘하고 태양 중에서 누가 더 만유인력이 크냐? 질량이 큰 태양이 더 크겠죠. 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태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야?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얘기인 거고요. 얘는 지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인 거예요? 그냥 질량이 m인 질점인 거예요. 그럼 m이랑 지구랑 m이랑 태양이랑 어느 게 더 만유인력이 크겠어? 태양이 더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죠.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사실 A만 보더라도 나옵니다. 네. 자, 3번 보시면 질량이 large m인 지구와 질량이 small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large m, small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이므로 서로 당기겠군 이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질량이 large m입니다. 그러면 large m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부피 요소의 전체 질량이 large m입니다. 그럼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겠어? large m이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질량이 small m인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는데요. small m이 달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어차피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지구 전체 질량이 large m인데 이 전체 질량을 구의 중심에다 놓고 외부 질점이랑 잡아당기는 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부피 요소들이 이 외부 질점을 잡아당기는 총합은 전체 질량이 구의 중심에 있을 때 잡아당긴 총합이 중심에 있을 때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크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구 질량을 지구라는 구의 중심에다 놓고 질량이 지구 질량을 갖고 있는 질점 하나로 잡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잡지 말고 이렇게 잡자는 거고, 달의 전체 질량 있잖아요. 그럼 달의 부피 요소대 질량의 총합이잖아요. 그럼 달의 부피 요소 질량의 총합은 지구 중심에 있으니까. 이제 지구 중심에 있으니까, 달의 중심에 있으니까 요거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둘의 중심이죠. 둘의 중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large m, small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 그럼 이제 large m이고 small m인데 거리는 같다. 그렇죠? 이런 상태. 이때 두 개의 힘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건데 지구 전체 질량은 large m이에요. 그래서 부피 요소들, 지구의 부피 요소들을 다 더해주면 large m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large m인 것이 그 질량을 구의 중심에다 놓고 외부 질점에서 잡아당긴 힘은 부피 요소들이 외부 질점이랑 잡아당기는 합의 총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구 질량을 그냥 지구 질량이랑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질점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지구와 달이라고 보지 말고 질점 m과 large m과 small m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둘이 서로 같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4번.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첫 번째입니다. 태양의 부피 요소예요. 태양의 부피 요소 중 하나. 그 다음에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그럼 지구 부피죠. 부피 요소 지구죠.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지구죠.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요거죠. 이렇게 있는데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그럼 지구의 부피 요소들이 있겠지. 얘랑 잡아당기는 거. 즉 그래봤자 지구예요. 그래봤자 지구고. 그러니까 지구랑 태양의 일부랑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이랑 지구의 부분이 잡아당기고 지구의 부분이 잡아당기고 부분이 잡아당기고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지구랑 잡아당기는 똑같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 부피 요소들의 인력을 다 더하면 만유 인력을 다 더하면 지구 전체와 이 부피 요소의 만유 인력이랑 같겠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5번 선지가 있는데요. 자, 5번 반지름이 라지 R,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가 h만큼 떨어져 있는 중심이 h만큼 떨어져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구슬 사이에서 만유 인력은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 인력과 크기가 같겠니 다르겠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반지름이 라지 R이에요. 지구죠. 지구가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라지 R이고요. 됐죠? 예, 지구.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했어요. 근데 라지 M인 지구 전체 질량이잖아요. 그럼 지구 전체 질량을 지구의 중심에다가 놓으면 같은 거지. 외부 질점과의 만유 인력이. 됐어요? 전체 부피 요소들의 외부 질량, 부피 요소들의 만유 인력의 총합은 그 부피 요소의 전체 질량을 중심에 놓고 했을 때 만유 인력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높이가 h, 중심의 높이가 h예요.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요만큼이 h죠. h. 요만큼 떨어져 있는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의 중심의 질량은 스몰 m. 즉 구슬 전체의 질량은 스몰 m인데 그 구슬 전체 질량을 구슬의 중심에다 한번 놓은 거죠. 질점으로 잡아서. 왜냐면 중심까지의 높이, 표면에서 중심까지 높이가 h니까. 그럼 이거하고 R 플러스 H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질점 라지 M과 스몰 M을 질량 갖고 있는 두 질점. 만유 인력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지구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 전체 질량을 지구의 중심에다가 놓고 있을 때 질점 라지 M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슬이라고 보지 말고 구슬의 전체 질량인 스몰 m이 구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점으로 본다면 둘이 서로 같지 않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질량도 같고 라지 m 스몰 m, 거리도 같으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만유 인력은. 거리도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길이가 R 플러스 H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겠군. 이렇게 봅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부터 E까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제시문에서는 고유어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한자어가 나왔어요.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꿔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변환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의 고유어에 여러 개의 한자어가 대응될 수 있고요. 하나의 한자어에 여러 개의 고유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하다, 사유하다, 사색하다 등등등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이 좀 낯선 한자다, 낯선 어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꼭 사전을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전 속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서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건 만들었다를 이제 고안하였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생성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고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지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 같은 걸 지니고 있을 때, 무기 소지 이럴 때 그때 주로 쓰는 말이죠. 근데 C에 나와 있는 진이었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설정이라는 거 어차피 그 기계나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 정해져 있는 기본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겼다, 뭐 인식하거나 그걸로 간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대응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지문을 그죠? 어려운 보기와 함께 같이 보셨는데요. 이제 보기가 31번 보기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길기도 할 뿐더러 시각 자료도 들어가 있고 게다가 또 내용도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문 길이도 긴데 보기까지 있어서 단락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봐야 될 정보가 더 많아진 느낌, 그것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하지 않는 것이 실전 대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실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전에서는 막히거나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답을 빠르게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실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선 꼼꼼히 하나하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되감기해서 보거나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요령들을 한번 찾아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